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음원 서비스 멜론이 이른바 멜론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멜론폰은 2010년쯤에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인데요. 멜론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폰을 말합니다. 원래는 최초 가입자에 한해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해당 모델이 너무 낡아서 스마트폰으로서는 거의 가치가 떨어졌고 대신에 중고시장에서 3, 4만 원대에 거래되면서 멜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꼼수의 하나로만 사용되는 중입니다. 그러자 멜론이 특단의 조치에 나섰고 이제부터는 최초에 개통한 고객에 한해서만 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멜론 입장에선 편법을 막고 유료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겠죠.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유료 고객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를 내리게 됐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객들 중 일부는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음악을 스마트폰에 얹어주는 부가 서비스 정도로만 생각한 멜론이나 여전히 음악을 공짜로만 들으려는 일부 고객들이나 둘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악 은제 추천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씨가 오랜만에 신보를 냈는데요. 넌 나의 넘버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고소득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그 진실은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부터요, 월소득 408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 고소득자의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요, 최대 11,000원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11,000원 진짜 다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뭘 또 보험료를 올린다고 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이 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죠. 예상 수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고 운용 수익률도 낮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재정이 모자라서 그러는 걸까요? 이 이유가 뭔지는 일단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수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뭘 떠올라 이런 생각을 한 1인입니다. 이 월소득 408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1,700원이 오른다. 오는 7월부터요. 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 조금 그 제도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게 9%를 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다 그런 게 아니고 상한선이 있어요. 예. 국민연금의 소득은 가장 높아도 408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모든 소득은 다 408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600만 원, 700만 원 벌어도 408만 그렇죠. 원 버는 사람이랑 똑같이 내는군요. 똑같이 돈을 내는데 예. 그 408만 원 기준을 조금 더 올리겠다. 예. 그게 421만 원으로 이제 올리겠다. 그러면 408만 원으로 내던 것보다 421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그 부분만큼이 오르겠죠. 아,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408만 원에서 421만 원 오르면 약 3% 정도가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한 13만 원 올라가니까 9%니까 11,7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421만 원까지가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국민연금을 내는 기준소득에 하한선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한선이 예. 굉장히 낮은데 얼마예요? 지금 원래는 초기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예. 지금은 26만 원에서 27만 원이 됩니다. 아, 이 상한액이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네. 전체 평균인데 네. 사실 27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국민연금 보험료 내라 그러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거기서 예. 보험료를 내라고 한다는 게 네네.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월소득이 408만 원 이상이 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요. 네네. 7월부터니까 그럼 8월부터 적용이 되나요? 예. 예. 그러면은 월 얼마씩의 보험료를 더 내서 최대로 많이 내는 보험료가 월 11,700원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08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분들은 그냥 9% 내는 거죠. 그냥 9%. 예. 그러니까 예. 408만 원 이하인 분들은 전혀 이거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월소득 408만 원 이상에서 421만 원까지가 되겠는 거네요. 아니죠. 408만 원 이상이어갖고 모든 그 이상의 소득자들은 네. 그동안은 408만 원으로 계산해서 냈는데 네네. 예. 넌 421만 원이야 이렇게 예. 얘기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408만 원 이상인 분들은 다 421만 원 이상인 분들은 이제 다 421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쨌든 더 예. 걷어간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재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 계산식 현재식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런 분들은 연금이 이제 408만 원이 그 소득이었다 421만 원이 되니까 예. 연금이 오르게 되거든요. 현재 계산식으로 하면은. 받는 것도 그러면 오르게 되는군요.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연금액이 올라가서 재정에는 약간은 도움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요. 근데 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험료를 걷어야 되는데 너무 고소득들을 너무 낮게 400만 원 수준으로 하고 네. 거기만 부담을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제외가 되잖아요. 예. 근데 국민연금식으로는 이거가 그렇게 크게 재정에 도움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소득에 똑같이 9%를 내고 나중에 연금을 좀 덜 받게 하는 방법으로 조금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 400만 원은 너무 낮다는 거죠. 교수님께서도 지금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한데 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에 3년 동안 그 평균이 얼마나 변했는가에 맞춰서 올리게 돼 있어요. 가입자의 막 올리는 건 아닙니다. 평균이라는 게 평균 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가입자의 평균 소득. 그러니까 그게 이제 3년 3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네. 그거에 맞춰서 3% 정도가 올랐다. 그래서 3% 올린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408만 원으로 결정이 됐던 것은 언제였어요? 이거는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매년. 네. 처음에는 360만 원이었어요. 네. 그게 그때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이 90만 원이었거든요. 소득이. 예. 초기에 88년에. 그래서 그 4배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90만 원에 지금 이제 360만 원으로. 근데 지금 평균이 약 200만 원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800만 원이 돼야지 맞죠. 그러니까 교수님 계산대로 설명대로라면은 지금 기준 소득의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정말 병아리 눈곱만큼 올리는 건가요? 굉장히 적게 올려왔고 네. 그렇게 많이 못 올린 거죠. 네. 원래는 이제 평균의 한 4배 정도여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문제나 이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네. 올리지를 못하고 그냥 거의 제자리 수준에 놔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평균의 4배를 올려야지 된다는 것의 주장의 근거는 어떤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나라마다 틀리기도 하고요. 네. 또 최고가 8배가 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수용성을 봤을 때 가입자가 적어도 한 90만 원 정도의 평균이 되니까 약 4배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네. 그 안에서 재분배가 일어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의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하한액도 낮고 상한액도 낮고 예. 그렇죠. 평균액의 4배까지도 올릴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약 400만 원이 상한선인데 네. 지금 만약에 그 이제 400만 원, 408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9%를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제 그럼 800만 원인 사람은 몇 프로 내는 거냐? 그 사람도 400만 원 정도 내니까 그 사람은 다시 9%를 내는 게 아니라 4.5%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9%인 줄 알았더니 고소득자는 오히려 적게 내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고소득자들이 좀 많이 내줘야 재정에 도움도 되고 예. 대신에 이제 이분들이 많이 받게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산식을 좀 더 고쳐줘야 되는데 재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약 400만 원 정도 수준을 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리면은 네. 지금 국민연금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9% 갖고 안 된다. 2060년에는 고갈된다. 고갈된다. 예. 근데 그래서 한 12%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 또는 뭐 13%까지 올려야 된다 하는데 예. 만약에 우리가 8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 한꺼번에 올리는 건 너무 충격이 크고 네. 그러면 실제 보험료율을 12%나 13%까지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기준소득의 상한선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게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일반인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네. 보험료 부가세당 소득의 상한선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사회 정의나 여러 가지 사회적 수용성으로 볼 때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받는 국민연금도 용돈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낮은 상한선 탓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본 것 같거든요. 예, 그것도 맞기는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최저 생계비가 지금 6, 70만 원 선인데 27만 원, 26만 원을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그러는 건 사실은 무리죠. 현실하고 너무 괴리된 얘기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그 27만 원 받는 분이 100%를 받아도 27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 공적부조 대상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렇게 그 국민연금 취지에 별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예.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시면 소득 상한액도 이 단계적으로 조금 올려야지 되고 현실에 맞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험료율 인상도 필요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좀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네.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는 거는 사실은 쉬워요. 근데 계산상이 쉽지 사회적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항이 심하죠. 예, 그리고 약 9%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퇴직금 전환한 거. 이거하고 같이 합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될 수 있으면 10% 이내에서 보험료율을 정하고 그 정도 부담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국민적인 수용성도 높고 그 네. 수준에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연금을 주고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받게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가대상 상한선은 올리되 예. 정말 최후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네. 쉽게 보험료율을 먼저 올린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네. 전 이거 올렸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요. 2013년에 예. 보니까 4.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예. 너무 낮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460조 정도 되잖아요. 예. 재원이. 지금이 460조 정도를 만약에 매년 이거를 1% 정도 수익률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보통 아마 이런 금융권에서는 신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기는 것이 정말 너무나 아쉽고 바람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네. 아무래도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수익성과 안정성을 같이 조화를 해야 돼서 네. 만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뭐 너무 낮다라고 단선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국민들의 노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익률도 조금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교수님이 이 국민연금이 보완을 해야지 될 점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지금 기금 수익률이 너무 높게 책정돼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옳은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그 너무 장밋빛으로 얘기하고 예.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동적인데 그걸 그냥 경직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적어도 국가가 하는 것으로서의 최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체계적으로 자꾸 만들어려고 노력을 해야지 현재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재정 안정 말고도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그 개인들이 할 수 있게 해서 다층 보장 체계를 구축해 가는 게 네.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보장이 가장 큰 과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금융상품 백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금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을 올리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연금 얘기를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도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거든요. 주총 시즌에 의결권은 제대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백서 시간에는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는 정말 저금리 시대인데 이때의 예금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밀레전 관람 티켓 그리고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는 문자 참여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2부에서 인터뷰한 안심전환대출 상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문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1712님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가계에 안정적일 것 같고요.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으니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0833님 듣고 보니 정부는 정말 빚내서 집 사라는 것 같습니다. 집 살 형편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전세나 월세 사는 건데 오히려 더 어렵게 사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안 나오네요. 라고 아쉬움을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1246님 안 그래도 지금 나가는 이자가 아까워서 어떻게든 생활비 줄여서 조금이라도 돈 모아볼까 고민이었는데 저녁 때 신랑이랑 혜택 같이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요. 8209님 이번 안심전환대출 저금리 전환이기는 한데 전환 직후에 바로 원리금 플러스 저리이자 납부를 해야지 되는 조건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다 갚아 나가야지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으로는 볼륨이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5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번으로요. 안심 전환대출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고요.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국민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이 정말 주식시장의 큰 손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 주요 기업들의 주요 주주인데 네. 일부 기업의 이 사회이사 재선임에 반대도 하고 그래서 네. 좀 의결권 행사를 전보다는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차 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 재선임을 반대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것이 일파만파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국민연금이 사회이사 재선임을 반대한 이유가 한국전력 부지 매입 때문에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 이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5,500억 원에 사지 않았습니까? 너무 비싸죠. 예, 근데 그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어요. 예. 첫 번째는 부지를 너무 비싸게 썼다 하는 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이사들이 뭐 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문제가 된 것이 사회이사들이 결정권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주주총회 결과는 다른 주주들이 찬성하는 바람에 사회이사 재선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을 보면은 대주주 중심으로 너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일반 주주들의 피해가 크고 또 부실화 위험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었다 이런 면에서는 의미가 크다는 것인데 네. 앞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본격화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경영에 상당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 현대모비스 정기주총장에서 이 있었던 국민연금 쪽의 의견 행사를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셨군요. 예, 우리나라 기업 경영이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고 네. 정말 주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런 면에서 의문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선다. 그래서 예. 그걸 그렇게 고친다라는 면에서 보면은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쨌든 관찰은 못했지만은 네, 의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좀 상징이 됐다라고 보고 계신데요.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정몽구 회장만큼 혹은 더 갖고 있던가요? 지분이요? 예, 그 국민연금이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 지분을 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그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를 보면은 지난해 말로 470조 원인데요. 예, 이게 올해는 500조 원을 초과할 전망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한 자금이 84조 원인데요. 네, 84조 원의 자금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대거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 보면은 국민연금 지분이 7.8%인데요.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은 4.7%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최대 주주라는 것이고요. 또 현대자동차도 국민연금 지분이 7%인데 정몽구 회장 일가 지분은 5.2%밖에 안 됩니다. 네,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연금 지분이 6.7%인데 정의선 부회장 지분은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몇몇 이제 주요 기업들이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너무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라는 네.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은 그 적절하다, 또 적절하지 않다. 이게 이제 그 양날의 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우선 적절하다라는 면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노후 자금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을 늘리려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그 기금의 한 30% 정도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근데 주식 투자가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의결권 행사를 해서 기업 경영을 올바르게 하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가치를 높이자. 이런 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전 부지 매입권처럼 너무 이제 대주주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경영 때문에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의미도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의 환경 파괴라든가 이제 부당 이익 추구라든가
공정거래 파괴라든가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도 막는데도 국민연금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면에서 보면 이제 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네. 이거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요. 지금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470조 원인데 그중에 84조 원 주식 투자 가지고도 벌써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그 대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0년이면 2,5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주식 투자 아마 최소한 500조 원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웬만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 다 국민연금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연금공화국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기업들의 대주주 역할을 국민연금이 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때 국민연금의 어떤 전문성 부족, 독립성 부족 이것이 문제라는 건데 네. 전문성이 부족해서 아무렇게나 투자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자본시장과 경제에 혼란과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가치도 제대로 이제 높이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또 독립성이 부족하면은 기업을 아무렇게나 지배하고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 경제가 상당히 왜곡되고 기업들이 자율 경영할 수가 없다라는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도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단순하고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정부의 입김일 수도 있으니까 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여긴다면은 반대를 할 수도 있게 되겠네요. 굉장히 우려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원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상태로 운용 수익률을 올리고 보험료를 더 받지 않거나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은 재정이 2060년이면은 고갈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기금 운용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의견 있으신가요? 예, 우선 이게 이제 국민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네. 이제 기금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기금 운용 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투자를 결정하거든요.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독립된 기구로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제대로 관리해서 이것이 어떻게든지 고갈이 늦어지도록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어떤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기금 운용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인데 예. 여기 이제 위원들 보면은 사용자나 노조 등 직능별 단체 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국민 대표를 하는 대표를 바꾸는 그런 식으로 좀 기금 운용위원회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470조 원 너무 규모가 크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몇 개 기금으로 나누어서 분할 운영을 해서 경쟁을 시키자. 예. 다르게 해서 정말 제대로 투자도 하고 많은 수익도 벌고 또 의결권 행사도 좀 나누는 그런 어떤 변화를 좀 가져보자. 그런 것도 한 개선 방안 중에 하나고요. 아주 예. 심한 경우에 네. 정부가 이제 기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의결권 같은 것을 몇 퍼센트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좀 제한하겠다. 그런 어떤 예. 법적인 제한 두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 국민대표를 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그러니까 각 직능 단체마다 국민 계층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네. 그 돈은 국민들이 정말 노후 자금이니까 예. 국민들이 이제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직능 단체 대표를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예. 있어야 된다는 전문성. 거죠. 예. 네. 예. 정말 그렇군요. 전문가들로서 기금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출 만큼 이제 전문성이 뛰어나야 예. 그런 국민들이 이제 노후에 자금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이제 기틀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국민연금을 몇 개로 나눠서 서로 경쟁 운용시키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다른 나라는 연금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하나의 연금으로서 그렇게 규모
그 나라 경제에 비해서 엄청 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나라는 자연적으로 여러 형태의 이제 연금들이 존재하면서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문제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너무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규모가 크니까 여기 네. 나눠서 좀 운영하자.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 같은 것도 좀 활성화하자. 그래가지고 그 어떤 피해를 막자. 뭐 그런 네. 겁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필상 서울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네, 금융상품 백서 시간입니다. 기준금리 연 1.75%로 인하가 됐죠.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대출금리가 내려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예금금리가 같이 내려갔기 때문에 예금 이외에 다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지 될지 난감한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1%대 기준금리 시대에 어떻게 예금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리면은 은행권이 단계적으로 예금금리도 내리게 되죠. 예, 어제부터 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네. 1년제 정기예금을 보면 지난 주말까지는 은행마다 간간히 연 2.0%를 웃도는 정기예금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2%대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아, 정기예금 금리도 결국 네. 떨어졌군요, 이렇게. 1.8에서 1.9%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네. 이 금리를 받는다 해도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이니까요. 네. 세후 수익률이 1.6%로 떨어지고요. 아, 올해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억제선이라고 그럴까요? 뭐 예상이라고 그럴까요? 1.9%입니다.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은행에 예금해봤자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실질금리 마이너스 수준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일본의 얘기만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네. 이렇게 되네요. 예,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 뭐 월급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는 한은 뭐 방법이 없네요. 네. 네. 근데 은행의 이 1년짜리 정기예금의 세후 수익률 연 1.6%라면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예. 예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72법칙. 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연 1%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2배로 늘리려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때 계산하는 방법이 72를 수익률로 이제 나누면 되는데요. 수익률이 1%라면 72를 수익률 1로 나누면 72년이네요? 그렇죠. 예, 여유자금을 2배로 부풀리는데 72년이나 소요된다라는 네. 뜻이겠고요. 세후 수익률이 현재 연 1.6%이니까 현재 예금금리로 여유자금을 2배로 늘리려면 무려 4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네. 연 3.0% 수익이 가능한 상품을 활용한다면 그 기간을 24년으로 단축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숨어있는 0.1%라도 찾는 여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지 될 것 같은데 단 한 푼의 이자라도 더 챙기자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 중에 1,80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으니까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얘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는 3월 1일부터 연 3.0%에서 2.8%로 내렸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은행권의 베스트셀러 상품이고요. 잔액 기준으로 1,500만 원까지 목돈을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부터 매달 50만 원까지 매달 적금식으로 가입할 수가 있고요.
올해부터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불이백 240만 원 이내에서 4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재테크 상품으로 유용합니다. 증권사에 가시면 신규 고객에 한해서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상품인데요. 국공채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수익률이 연 3.0% 이상이니까 상당히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RP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많은 돈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부자들만 채권 투자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예. 들어서요. 예, 몇백만 원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그런가요? 예, 일반 예. 직장인, 서민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세테크, 이자 테크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 세금 네. 줄일 수 있는 금융 상품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요. 예. 어쨌든 저금리 시대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상품 가입이 필수일 텐데요. 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연금 저축 판매합니다.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반드시 챙기셔야 하겠고요. 올해부터 직장인이 IRP라고 하죠. 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13.2%로 가능합니다. 네. 지난해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장기 펀드에 가입해서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겠고요. 지난해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 또 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라면 가입기간이 7년짜리인 세테크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세테크 재형저축이라고 재형저축. 상품명이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비과세 재형저축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7년 고정금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 3.2%, 3.3% 그러니까 3% 초반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세율이 이자의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0.5%포인트 정도의 금리 상승 효과를 본다면 예. 3% 중반 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변동금리를 선택하신다면 초기 3년 동안에 연 4.5% 금리를 받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리죠. 예. 물론 4년 차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3년제 적금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괜찮을 3년 것 동안 같아요. 예, 4.5% 고금리 받고 이제 3년 지나면 이제 해지하는 것이죠. 네. 물론 7년 이상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세금 뗍니다만 그래도 3년제 일반 적금과 금리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높은 금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득공제 장기 펀드 또 세테크 재형저축은 현행법상으로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부터 여유 자금을 활용해서 미리 가입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득공제 장기펀드랑 세테크 재형저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신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아까 네.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 예. IRP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가입을 해줘야지 내가 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IRP는 회사가 DB형 그렇죠. 또는 DC형. GC형에 예. 가입이 돼 있어야만 네. 이제 내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냥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곳은 이걸 가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회사가 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을 경우에만 네. 이제 금융회사에 가서 예. IRP 계좌를 별도로 만들고 연간 400만 원까지 불입하시면 13.2%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래도 좀 2%대 정기예금 이런 거 없을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만 네. 저축은행은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아직도 2% 초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은행에 오시면 1.8, 1.9를 받습니다만 저축은행은 2% 초반까지 아직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안전성이 걱정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요. 네. 예, 정 불안하시다면 5천만 원 이내로 나눠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가입하면 이 예. 부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단위수협에 가시면 네. 예탁금 그리고 출자금에 대해서 1.4%의 매우 낮은 저율 과세를 합니다. 네. 은행이 15.4% 세율이니까 1.4% 세율이라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매우 낮은 세율이고요. 19살 이상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1인당 한도가 예탁금은 3천만 원까지, 출자금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상품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올해 말로 가입 기간이 종료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초저금리 시대에는 정말 한 톨의 쌀을 아끼는 것처럼 정말 조금이라도 이자도 아끼고 또 세금도 아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수료 아끼는 거는 은행에는 악재죠. 예. 예. 은행에 1,000만 원 정기예금하고 매달 받는 이자가 세금 떼면 네. 10,000원 조금 넘습니다. 네. 금리는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네. 은행 수수료는 여전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은행도 살아야지 되긴 하지만 예. 저희들은 아껴야지 되는 그런 예. 딜레마가 발생을 하네요. 오늘 예.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출근길도 산뜻해진 스타일로 이젠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젠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네, 오늘 김은경의 생생경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밀레 전시회 티켓과 중국어 인터넷 수강권 당첨자는 6905외 3분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요, 제작진이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